오버더탑 코멘트 9월 14일 유럽.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유럽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아서 가져왔습니다. 오늘은 조금 재미난 도표를 첨부했으니 듣지만 마시고 보시길 바랍니다. 체코, 폴란드, 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를 포함한 중부 유럽은 수십 년 만에 모리스라는 이름의 태풍으로 인해 최악의 홍수가 날 수 있다고 예상한 가운데 목요일부터 댐을 비우고 홍수 방지를 시작했고 주말에 예정된 문화 행사들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수요일에는 독일의 드레스덴시에서 다리가 부분적으로 무너졌습니다. 다행히 부상자는 없었지만 아직 붕괴 위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전차가 새벽 2시 50분경에 이 다리를 건넜는데 분가되기 불과 몇 분 전이었습니다. 붕괴 원인은 아직 조사 중이라고 했습니다. 먼저 유럽의 자동차 산업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쟁사와 테슬라와 경쟁하려는 유럽의 자동차 회사의 노력이 전기 자동차에서 일단 흔들리면서 독일과 프랑스의 자동차 제조업체는 공장 폐쇄라는 파격적인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폭스바겐은 87년 역사상 처음으로 독일 공장을 폐쇄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자동차 판매는 여전히 코로나19 이전 수준보다 5분의 1 정도 가까이 낮습니다. 블룸버그의 분석에 의하면 유럽의 5대 자동차 제조사인 BMW, 메르세데스 벤츠, 스텔란티스, 르노, 폭스바겐의 주요 승용차 공장의 3분의 1 가까이가 작년에 충분히 활용되지 않아 생산이 가능한 차량의 절반도 생산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공장들이 폐쇄가 되면 그 지역은 장기적으로 침체에 빠질 우려가 커졌습니다. 볼보 자동차는 수요의 감소로 인하여 2030년까지 순수 전기차만 판매하겠다는 목표를 철회했고 30년 동안 근로자들이 누려온 일자리 보호를 폐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독일의 BMW는 150만 대의 차량에 설치된 값비싼 브레이크의 문제로 인하여 리콜을 했고 수익에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저의 전 직장이기도 한 독일의 코메르츠 은행을 가지고 있는 독일 정부는 10년 전에 구제를 해주었던 지분을 서서히 줄여왔고 현재 약 16.5%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줄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언제 매각을 할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만 이태리의 은행까지도 지분을 사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최근 CEO가 바뀐 HSBC는 중복되는 역할을 없애고 비용 절감을 위해 상업은행 부분과 투자은행 부문을 합병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통합된 사업부는 직원 약 9만 명 이상을 수용한다고 하지만 직원들 해고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의 사법재판소는 애플이 세금상의 이점으로 아일랜드로부터 지원을 받았다는 판결을 유지하면서 130억 유로, 19조 1668억 원 정도의 벌금을 확정했습니다. 별도로 사법재판소는 불공정 거래로 인하여 2017년 구글에 부과한 24억 유로, 3조 5,384억 원의 벌금도 확정했습니다. 또한 영국은 불법 이민을 억제하고 조직범죄 조직의 활동을 막으며 국가안보에 대한 잠재적인 위험을 식별하는 것을 목표로 2025년 1월부터는 비자 없이 영국을 여행할 수 있는 모든 방문객에게 ETA를 요구한다고 합니다. 이 ETA는 환승 승객도 소지해야 합니다. 그동안은 중동의 일부 국가에만 제한적으로 작년 11월부터 적용해오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싱가포르나 한국이나 미국의 국민들은 2025년 1월 8일부터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ETA를 신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신청비용은 10파운드, 17,400원 정도입니다. 11월 27일부터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며 이 ETA는 2년 동안 유효하며 방문당 최대 6개월까지 체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일본의 노무라 증권은 독일이 경기 침체로 치닫고 있으며 최근 유럽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를 막기에 어려울 수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독일은 제조 부문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세계 무역의 사이클에 노출되어 있고 외적 혼란에 특히 취약합니다. 특히 중국과의 무역 관계에서 가장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독일 총리가 중국의 보복을 두려워해서 중국산 전기차에 추가 관세를 매기는 것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또한 에너지 가격의 급등의 여파는 여전히 독일 경제 전반에 걸쳐 느껴지고 있습니다. 또한 점점 더 많은 은퇴자를 부양하는 취업 가능 연령의 인구가 줄어들면서 장기적인 성장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지난 18개월 동안 독일의 산업 생산량은 급격히 감소했으며 다른 유럽의 국가들과는 달리 명확한 반전의 징후가 없습니다. 비록 유럽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렸다 하더라도 더욱 심각한 독일의 구조적인 문제, 특히 무역에서 오는 외부 충격과 인구 감소에 대한 노출이 통화 정책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독일의 경제적인 어려움은 유로 지역에서 더 광범위한 의미를 갖습니다. 유로 지역에서 가장 큰 경제인 독일의 장기적인 침체는
유로 전 시장의 성장을 끌어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노무라는 이미 유로 지역의 GDP 예측치를 하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또한 독일의 총리가 이끄는 연립 정부는 경제 둔화와 환경 문제로 인하여 압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극우 정당의 지지율이 상승하는 상황입니다. 이 모든 것이 경기에 대한 대중의 불만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은 올해 GDP가 0.4%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에는 1.5% 성장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올해 2.2%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나 실업률은 5.9%로 여전히 높은 상태입니다. 프랑스 또한 정치적인 불안정에 직면해 있습니다. 마크론 대통령이 좌파 총리를 임명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후 좌파 세력의 반발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이번 달에 신임 총리를 미셸 바르니에가 임명되었습니다. 그는 베테랑 정치인이고 특히 좌파 정치 세력에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제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 때문에 지속적인 무역 적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광 산업을 중심으로 서비스 부문이 성장하면서 무역 적자가 일부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영국도 집권 여당인 보수당이 브렉시트와 코로나19와 경제 침체 등의 위기를 겪으며 지지율이 내려오고 있고 올해 있었던 총선에서 노동당이 강한 지지를 받았으며 내년에 정권 교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물가 상승률이 7월에 2.2%까지 떨어졌고 GDP도 상향 조정되었으며 기업과 소비자의 신뢰도 회복되고 있습니다. 현재 영국 총리 순낙의 지지율은 매우 낮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그의 호감도는 25%로 떨어졌고 65%의 유권자가 그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당연히 경제 상황이 꼽힙니다. 한편 러시아의 중앙은행은 금요일에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통화 긴축을 필요하다고 하면서 기준금리를 1% 인상해서 19%로 책정했습니다. 8월의 물가 상승률은 전년 대비 9.05%로 약간 둔화됐으며 7월의 9.18%에 비해서 약간 하락한 수치입니다. 이번 달 기준으로 푸틴 대통령의 지지율은 약 72%에서 82% 사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초기 상태의 80% 중반에 비해서는 약간 하락했지만 여전히 국민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결국 경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올 상반기까지 유럽의 지수를 대표하는 유로스탁스 50 지수는 7.34% 올랐고 미국의 S&P 500 지수는 18.62%, 그리고 일본의 니케이 225 지수는 9.89% 오르면서 실적이 약간 떨어집니다. 물론 한국의 코스피는 3.54% 하락을 했고, 또한 제가 저가 매수를 추천했던 HSCI 지수는 7.03% 올랐고 중국의 CSI 300 지수는 6.71%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실적이 좋습니다. 오늘도 역시 답이 없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 관한 이야기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무거운 사람들이 희생을 당한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즐거운 추석 연휴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